주백통이 조지경을 종 속에 가둬놓는 걸 보고 왕처일이 물었다. 사숙, 조지경이 어쩌다 사숙님을 화나게 했습니까? 제가 호되게 벌을 줄 터이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말에 주백통이 화를 내며 조지경 때문에 채설주에게 물려 죽을 뻔했던 일과 소용녀 덕에 겨우 목숨을 건진 일을 이야기해줬다. 그러면서 주백통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소용녀를 찾았다. 그때 10여 명의 제자가 들어와 양과와 소용녀가 장경각으로 들어갔다는 급보를 전했다. 전진교 제자들이 뒤를 쫓다가 행여라도 벌떼를 쫓기 위해 횃불을 휘두르다가 장경각에 불이라도 날까봐 장경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제자들의 보고를 들은 구척이 등은 모두 깜짝 놀랐다. 장경각은 전진교의 중요한 서적과 문서들이 보관되고 있는 곳이었다. 그런 장경각에 행여라도 불이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이었다. 모두가 급히 장경각을 향해 달려가는데 왕처일은 종 속에 갇힌 조지경이 혹시라도 질식이라도 할까봐 걱정되어 발걸음을 멈췄다. 사숙님의 성격이 별나니 그 말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 어쩌면 조지경에게 별 잘못이 없을지도 모르지 않는가. 나중에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왕처일은 제자 3명을 불러 종을 들어올리게 하고 종 밑에 돌을 괴어 공기가 통하도록 한 다음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쫓아 장경각으로 향했다. 장경각 앞에는 수백 명의 제자가 저마다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그러나 감히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다. 구척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과야, 지나간 일은 모두 잊고 전진교와 고묘파가 다시 친구가 되는 게 어떠냐? 그러나 장경각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용낭자의 부상도 가볍지 않은데 어서 내려와서 치료해야 할 게 아니냐? 용안 의원을 청해서 치료하도록 도와주겠다. 결코 두 사람을 해치지 않을 테니 어서 내려오너라.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유처연이 문득 짚히는 바가 있어 입을 열었다. 이미 갔나 봅니다. 보십시오. 그 많던 벌떼가 모두 사라지고 없잖습니까? 그러자 왕처일이 한 제자의 손에서 횃불을 받아든 후 장경각 안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랐다. 과연 책상 위에 벌꿀통이 놓여 있을 뿐 장경각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주백통은 벌꿀통을 발견하고 뛸 듯이 기뻐하며 품속에 넣었다. 장경각 안을 둘러보니 서적이며 문서 등은 모두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책 몇 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 책들이 담겨있던 나무 상자가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이쪽으로 달아난 모양입니다. 학대통의 말에 고개를 돌려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장경각과 맞은편 언덕 사이에는 깊은 골짜기가 가로놓여 있어 오갈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그런 곳을 통해 탈출했다고 생각하니 새삼 양과의 경공술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양과와 소용녀가 중양궁 후전에서 혼례를 올린 건 전진교 입장에서는 크게 위신이 떨어지는 일이었으나 이제 두 사람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생각하니 홀가분한 기분마저 들었다. 전진오자는 서로 마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전진오자와 주백통은 대전으로 돌아와 둘러앉았다. 이지상과 송덕방은 그동안 일어난 일을 일일이 보고했다. 몽골 대칸이 성지를 내린 일과 견지병, 조지경 일파가 서로 싸운 일, 그리고 소용녀가 갑자기 공격해온 일 등을 소상히 보고했다. 구척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병이 큰 잘못을 한 건 사실이나 전진교에 대한 충의를 버리지 않았고 몽골군에 투항하지 않았으니 이건 큰 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왕처일도 맞장구를 쳤다. 비록 지병의 잘못이 크나 충의를 지킨 공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대장교의 지위를 인정해줘야 합니다. 유처연, 학대통 등도 이에 찬성했다. 구척이가 말했다. 만약 용낭자가 적시에 와서 적을 교란하지 않았다면 우리 전진교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지 모릅니다. 용낭자는 우리 전진교의 큰 은인이라 할 수 있으니 앞으로 다시는 그 두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만 우리 실수로 용낭자를 다치게 했으니 구척이는 소용녀의 부상이 치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모두가 심각하게 전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건만 주백통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했다. 오로지 품속에서 벌꿀통을 꺼내 가지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때 제자 한 명이 와서 제자 중 여러 명이 벌에 물려 고통이 심하다며 구해줄 것을 호소했다.
학대통은 과거 손 노파가 중양궁에 와서 벌꿀을 주었던 기억이 났다. 그 벌꿀은 아마도 용낭자가 일부러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일 겁니다. 사숙 제자들에게 꿀을 나누어 주시지요. 그러나 주백통은 양손을 뒤집어 보이며 말했다. 어찌된 일인지 벌꿀통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네. 바로 조금 전까지 꿀통을 손에 들고 장난을 치던 그가 이제 와서 꿀통이 사라졌다고 하니 벌꿀을 내놓지 않으려고 일부러 꾸민 말임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웃 어른인 주백통에게 벌꿀을 내놓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주백통은 한술 더 떠서 손으로 자기 옷을 툭툭 털며 말했다. 내가 치사하게 벌꿀통을 내놓지 않으려고 숨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정 의심스러우면 내 옷을 벗어 보여줄까? 주백통은 여전히 늙은 장난꾸러기 모습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주백통 생각에는 옥봉에 쏘여봤자 반나절 괴로울 뿐 생명의 지장도 없는데 아깝게 벌꿀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주백통 자신이 내공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공이 약한 전진교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맹독이었다. 전진오자는 어차피 주백통이 스스로 내놓지 않으면 당장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옥봉에 쏘였다고 당장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었기에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그보다 우선 조지경을 처벌하는 일이 급하다는 의견에 모두가 동의했다. 만약 견지병이 끝까지 충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전진교의 명예는 조지경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왕처일은 곧 엄한 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학사제 제자들의 부상을 치료하는 일은 천천히 하도록 하고 우선 조지경을 처벌하는 일을 서둘러야겠네. 전진오자는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냈기 때문에 서로의 성격이나 품성을 잘 알고 있었다. 왕처일은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조지경이 비록 그의 수제자이기는 하나 본교에 큰 죄를 범한 이상 왕처일이 나서서 그를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조지경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문득 큰 종 밑에서 조지경의 목소리가 들렸다. 주사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벌꿀통을 돌려드릴게요.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죽을 목숨 벌꿀을 다 먹어버릴 거예요. 그 말에 주백통은 깜짝 놀라 다리 밑을 살펴보았다. 주백통이 전진오자를 놀린다고 내공으로 근육을 움직여 품속에서 벌꿀통을 바지 밑으로 빼놓았는데 조지경 말대로 정말 꿀통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주백통이 종 옆에 서 있었던지라 종 안에 있던 조지경이 몰래 손을 뻗어 꿀통을 가져간 것이었다. 그리고 조지경은 겨우 꿀통 하나로 살 길을 도모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주백통이 말했다. 이봐, 절대로 벌꿀을 먹으면 안 돼. 문제가 있으면 서로 잘 상의해서 해결하면 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에 조지경이 얼른 대답했다. 그럼 사수께서 먼저 제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전진오자는 모두 깜짝 놀랐다. 만약 주백통이 조지경의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약속해버리면 문제가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었다. 구척이가 급히 나섰다. 사수, 의자는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절대 용서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백통은 듣는 척도 하지 않으며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종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벌꿀을 먹으면 안 돼. 유차연이 말했다. 사수, 그놈을 상대할 필요 없습니다. 정이 벌꿀이 필요하시면 용낭자에게 부탁하면 되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고묘에 가서 벌꿀을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한 병도 줬는데 또 한 병 안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백통은 여전히 듣는 척도 하지 않았다. 그때 어디선가 벌이 윙윙대는 소리가 들렸다. 잘 살펴보니 대여섯 마리의 옥봉이 나갈 길을 찾지 못해 창문에 몸을 비벼대고 있었다. 그걸 보고 주백통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조지경, 네가 가져간 게 정말 옥봉의 벌꿀이 맞는 것이냐? 그 말에 다급해진 조지경이 소리쳤다. 당연히 옥봉의 벌꿀입니다. 그러자 주백통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꿀통의 뚜껑을 열어봐라.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믿을 수 있겠다. 만약 옥봉의 벌꿀이 아니라면 내가 더 이상 널 상대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에 다급해진 조지경은 급히 꿀통의 뚜껑을 열었다. 자, 어서 냄새를 맡아보십시오. 그러자 주백통은 종 밑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냄새를 맡아보자. 조지경은 행여라도 주백통이 꿀통을 빼앗아갈까봐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다.
이 향기를 맡아보세요. 틀림없는 옥봉의 꿀입니다. 과연 향기롭기 그지없는 옥봉의 꿀향이었다. 달콤한 냄새가 순식간에 후전 안을 가득 채웠다. 그때 창문가를 배회하던 벌들이 벌꿀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는 쪽으로 날아갔다. 그걸 보고 주백통이 소매를 휘둘러 벌들을 종 밑으로 몰아넣으며 소리쳤다. 들어가서 저놈을 물어라. 벌들이 주백통의 명령을 들을 리는 없었지만 종 안쪽에서 워낙 달콤한 꿀 냄새가 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순순히 종 밑의 작은 틈을 통해 종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조지경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려오더니 뒤이어 쨍그랑하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났다. 벌에 물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 조지경이 꿀통을 깨트린 모양이었다. 그러자 주백통이 버럭 화를 냈다. 멍청한 녀석 같으니 벌꿀통 하나도 못 지킨단 말이냐? 주백통이 막 종을 들어올리려는데 후원에 남아있던 벌들이 꿀냄새를 맡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벌들은 줄을 이어 종 밑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미 옥봉의 따끔한 맛을 경험한 주백통은 감히 종을 들어올리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점점 더 많은 벌이 종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종 안에 있던 조지경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시간이 조금 지나자 종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국 조지경은 그렇게 벌에 쏘여 죽고 말았다. 한편 중양궁을 탈출한 양과와 소용녀는 동굴에 숨겨두었던 곽양을 데리고 고묘로 돌아갔다. 고묘로 돌아간 양과는 고묘를 떠날 때 이막수와 싸운다고 엉망진창이 된 탁자와 의자 등을 정리했다. 그러고는 굵은 양초 2자루를 찾아 붉은 천으로 싼 후 탁자 위에 세웠다. 석실 안에 촛불을 밝혀놓으니 제법 분위기가 있었다. 불이 밝혀지자 소용녀는 석실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엉망진창이었다. 내 꼴 좀 봐요. 누가 날 새 신부로 보겠어요? 나도 단장을 해야겠어요. 조사님 방에 가면 금방 문의 상자가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가져다 주세요. 소용녀는 양과와 혼례를 올린 이후 그를 남편으로 대했기에 더 이상 양과에게 하대하지 않았다. 양과는 비록 고묘에서 여러 해 살았지만 임조영의 거실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당연히 임조영의 유품도 보지 못했다. 소용녀는 양과가 가져온 금방 문의 상자를 받아 쓰다듬으며 우수에 잠겼다. 손할멈이 그러는데 이 상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조사님이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준비해둔 물건이래요. 결국 혼례를 올리지 못했으니 쓸모없게 된 거죠. 양과는 호기심에 찬 시선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상자를 바라보았다. 나 대신 좀 열어볼래요? 그 말에 양과는 상자를 옥침상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과연 상자 안에는 진주가 달린 관이며 붉은 비단옷 등이 들어있었다. 모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듯한 새 것이었다. 비록 수십 년 전에 만든 것들이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화려했다. 양과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예쁘게 수놓인 비단옷을 꺼내자 그 밑에 진주가 박힌 경대가 나왔다. 경대를 열어보니 비치로 꾸민 머리 장식이 보였고 분과 향수도 있었다. 분은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향수도 거의 날아가 그 향기만 은은히 풍기고 있었다. 또 보석 상자도 있었다. 뚜껑부터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상자를 열자 눈앞이 휘황찬란해졌다. 붉은빛과 초록빛이 영롱하게 빛나는 보석으로 만든 팔찌며 귀고리, 진주로 만든 비녀, 각종 보석이 박힌 장식품 등이 들어있었다.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찬란한 빛을 발했다. 모두 세심하고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매우 귀해 보이는 것들이었다. 소용녀는 거울을 보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후 머리 장식을 꽂고 귀고리와 팔찌를 했다. 이렇게 꾸미고 나니 촛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정말 아름다웠다. 화장을 마친 소용녀는 환한 미소를 띠고 거울을 통해 양과를 보았다. 그런데 소용녀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양과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소용녀는 양과가 우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여전히 머리를 매만지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그러자 양과는 목맨 목소리로 예쁘다고 말해주고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친 후 소용녀에게 다가갔다. 양과는 억지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진주가 달린 봉관을 들고 소용녀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그러나 소용녀는 이미 거울을 통해 양과가 눈물을 닦는 모습을 모두 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당장 내일 이별할지언정 오늘 밤은 서로에게 행복한 모습만을 남기고 싶었다. 양과는 침상 끝에 앉아 왼팔로 소용녀를 가볍게 껴안았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없이 행복했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댄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난 후 양과가 다시 상자 속을 보니 아직 몇 가지가 더 남아 있었다. 우선 자질구레한 물건을 하나씩 탁자 위에 꺼내놓고 보니 바닥에서 편지 다발이 나왔다. 굵고 붉은 비단실로 곱게 묶은 편지였다. 비단실의 색깔은 이미 퇴색되었고 편지 봉투 역시 누렇게 발해 있었다. 그 편지들은 생전에 왕중양이 임조영에게 보낸 편지였다. 두 사람은 호기심에 편지들을 한 통씩 뜯어보았다. 그러다 어느 한 통의 편지를 읽던 양과의 목소리가 흥분되는가 싶더니 편지를 든 손이 가볍게 떨렸다. 내용인즉 왕중양이 중상을 입은 임조영을 위해 북국에 한옥을 구했다는 것이었다. 왕중양의 말에 따르면 한옥은 불치병을 치료하는데 큰 효험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한옥으로 만든 것이 소용녀와 양과가 내공 수련을 한 한옥 침상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떻게 해서 병을 치료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양과는 편지를 모두 정리해서 원래대로 상자 안에 넣고 고민했다. 당시 조사님께서 큰 부상을 입으셨던 모양이군. 그래서 중양 조사님이 한옥을 구한 것이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방법이 적혀 있지 않은 건 아쉽지만 한옥 침상이 내상 치료에 효험이 있는 건 틀림없어. 한참을 고민하던 양과가 갑자기 무릎을 탁 쳤다. 방법이 있어요. 당신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양과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소용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덩달아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용아, 내 말 잘 들어봐요. 지금 문제는 당신이 당한 심한 내상 때문에 옥녀심경을 운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옥녀심경은 수능기로 관맥을 통하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진교 도사들의 음유 내공에 당한 내상이에요. 만약 용이가 경맥을 역행시켜 도가 무공의 음기를 양기로 바꾸어 한옥 침상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내면 몸 안에는 옥녀심경의 수능기만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럼 옥녀심경을 운기해서 내상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소용녀가 고개를 갸웃했다. 경맥을 역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자 양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구나무를 서더니 갑자기 침상 모서리에 자기 백회열을 3개 부딪혔다. 그걸 보고 소용녀가 기겁하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치는데 의외로 양과는 멀쩡했다. 어떻게 백회열을 찍었는데 멀쩡할 수 있죠? 그러자 양과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양부가 가르쳐준 무공이에요. 기를 역행한 덕분에 모든 혈도의 위치가 바뀌게 된 거죠. 어때요? 좋은 생각 아니에요? 경맥을 역행시켜 옥녀심경을 거꾸로 운기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라면 옥녀심경을 거꾸로 운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한옥 침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러나 여전히 소용녀는 양과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양과가 자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옥녀심경을 순행하면 음이에요. 반대로 역행하면 양이 되겠지요. 양과의 말을 들어보니 아예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다. 그래,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죽을 목숨 뭐라도 해보는 게 나을 테지. 결심을 굳힌 소용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지금 당장 시작해봐요. 그러자 양과는 땔감을 모아둔 방에 가서 나무를 좀 가져다가 석실 모서리에서 불을 지폈다. 그런 다음 경맥을 역행시키는 초보적인 방법을 소용녀에게 알려준 후 그녀를 부축해 한옥 침상에 앉혔다. 양과는 불 옆에 앉아 왼손을 뻗어 소용녀의 오른손바닥에 마주댔다. 내가 불의 열기를 당신의 각 혈도로 보내줄 테니까 당신은 호흡을 역행시켜 혈도를 하나하나 뚫도록 하세요. 열기가 한옥 침상을 통해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당신 상태가 많이 좋아질 거예요. 나도 당신처럼 물구나무를 서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물구나무를 서면 경맥을 역행시키기가 쉬워서 적을 만났을 때 유리하긴 하죠. 하지만 우린 천천히 하면 되니까 그냥 앉아서 해요. 양과는 불기운이 점차 세지는 걸 보고 호흡을 고르며 기를 운행했다.
전신의 36개 대열을 모두 뚫어야 해요. 빠르면 10일 정도 걸릴 테고 천천히 하면 보름 정도 걸릴 거예요. 이 방법은 과연 부상을 치료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예전에 1등 대사가 일양지 신공으로 황룡의 혈도를 뚫어 부상을 치료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일양지 신공에 통달한 사람은 자신의 고강한 내공으로 상대에 막힌 혈도를 뚫기에 무공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기사회생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일양지 신공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내공 소모가 많은 대신 그 효과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에 반해 양과와 소용녀의 방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만 내공 소모가 전혀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었다. 또 이들의 방법이 일양지 신공과 다른 것은 경맥을 치료받는 사람이 경맥을 역행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소용녀가 내공이 없고 두 사람의 무공이 같은 문파에 뿌리를 두지 않았다면 설령 구양봉이나 왕중양이 직접 치료해 준다 해도 시술자와 환자의 내공이 서로 맞지 않아 실패했을 것이다. 그에 반해 양과와 소용녀는 함께 옥녀심경을 수련했기 때문에 서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경맥을 통하게 하는 것에 아주 익숙했다. 그렇게 양과는 하루 3차례 곽양에게 꿀과 삶은 호박을 먹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시도 소용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